제가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청자켓밖에 없어요? 청자켓 아니에요 이거? 뭐요? 이거 저거 뭐지? 아 이거 뭐라 그러지? 골덴. 예, 그거요 그거. 그러네. 청자켓 같이 생겨가지고 뜯어보면 골덴이네. 예. 예, 둘 다 매력 없는 소재죠. 안에는 저 청셔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낡은 거예요? 예. 원 아웃? 옷을 안 사요? 예. 그거죠. 돈 벌어서 뭐예요? 돈을 안 벌죠. 난 미치겠네 진짜. 돈을 못 벌죠 지금. 방송계 퇴출돼가지고 돈은 법니까 지금 제가? 나는 네? 조금 놀렸는데 화를 내고 그래. 에이 아픈 데를 찔르니까 그렇지. 얘 지금 아. 한이 맺혀갖고 지금. 화가 는 건 방송계에서 퇴출돼가지고 내가 지금 할 일 없어갖고 내가 돈을 못 벌어갖고 옷을 못 사가지고 내가 지금 예. 네, 1절 하셨고요. 그 김민하 평론가가 슬픈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뭐 때문에 슬픈 걸까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우리 인생이 다 슬프죠 사실 뭐. 모든 네. 일본 언론이 다카이치의 정신 건강을 걱정해 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 우리 인생이 다 슬퍼. 왜냐면은 다카이치 사나에는 사실 그냥 뭐 즐겁게 살면 되는 사람입니다. 뭐 익히 우리가 알듯이 네, 드럼 치고 막 드럼도 잘 치고 드럼 치고 음악도 좋아하고 드럼 춤도 치고, 잘 추고. 오토바이 타고 왕 타고 네, 즐겁게 살면 돼요. 근데 총리를 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사실 총리 직전까지만 해도 됐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총리 네. 직전까지만 했어도 왜냐하면 숨고 싶을 때 숨을 수 있고 그렇죠. 적당히 네, 뭐 무슨 뭐 다시 근데 그것도 그것도 좀 힘들었죠. 무슨 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장관. 네. 무슨 대신 이런 것도 조금 힘들었어요. 다카이치가. 그런 거 할 때도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총리만큼 모든 이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모든 걸 자기가 감당해야 되지는 감당할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전후에 어떤 총리도 언론을 피해 다닌다는 평가를 듣진 않았습니다. 측근을 피해 다닌다거나 여당을 피해 다닌다거나.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과중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 캐릭터에 즐겁게 살면 되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다. 아 그렇죠. 즐겁게 살면 되는데 그래서 대신을 할 때도 좀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대신 정도 돼도 사실 우리가 뭐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도 대통령 했잖아요. 뭐 몇 년 안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네. 이 내란을 안 일으켰으면은 어쨌든 간에 뭐 좀 더 했을 거 아닙니까? 맞다. 윤석열 보고 생각났네요. 다카이치 총리가 뭐 출퇴근이 일정치 않다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보도 안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언론이 그럴 수밖에 없었듯이. 근데 일본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이 녀석들은 좀 쪼잔하잖아요. 네. 일본은 스타일들이 좀 쪼잔하잖아요. 계속 체크를 합니다. 뭐를 아무튼 체크 안 그런 하면 것 같더라고요. 체크 안 하면 좀이 쑤셔요 이 녀석들은. 그래서 뭘 자꾸 체크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는 이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책임져야 되고 뭔가를 자꾸 이제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습득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과정이 잘 안 돼 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는데 그 이 호르무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 뭐 그냥 자기들 보내면 안 되냐? 야 그냥 보낸다고 하자. 트럼프가 보내라는데 우리 기뢰 제거 잘하지 않냐? 잘하잖아 우리. 그 뭐 헌법이고 뭐고 아무튼 보내도 되잖아. 근데 다카이치의 이제 충신 중 하나가 네. 안 된다 그거. 그렇죠. 그 보내가지고 지금 국내적으로도 난리 나고 우리 헌법 위반된다. 당신 헌법 위반한 총리 되고 싶냐? 안 된다. 그 다카이치가 그냥 보내면 되는 거를 당신은 말이 많아요. 싸웠다는 거잖아요. 현행헌법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본의 모든 시민들은 헌법의 다른 내용은 몰라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니까 네. 그 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거는 이제 최측근도 내 말 안 듣기 시작한다. 네? 도대체 내가 총리까지 됐는데 얘까지 말을 안 들으면 도대체 되는 게 뭐냐? 예? 저 중의원 나가면은 맨날 총리 트집 잡는 거 방어하는 게 일이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또
내가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좋은 얘기 다 해주는데도 뭐 언론에서는 이게 저쨌네 저게 저쨌네 이런 트집이나 잡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죠. 어디 나갈 때마다 트집 잡히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측근들하고도 얘기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1의 측근이 나를 그렇게 대놓고 반대하는데 뭐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한들 뭐 자기네가 지금 뭐 대안이 있어요? 나를 끌어내릴 겁니까? 어쨌든 대중적인 인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데 이제 슬금슬금 이제 이 다카시 사나이 말도 안 듣고 다카시 사나이 대화도 안 되고 다카시 사나이가 그릇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슬금슬금 이제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부의 사람들이 다카시 사나이 사실은 공부를 못해.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능력이 좋지가 않아 지금. 이게 이른 레임덕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조차도 윤석열 트럼프와 비슷해요. 다카이치가. 예. 이게 오늘 여쭤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저의 궁금증이 이거였거든요. 도쿄에서 그 주최 측이 뭐 5만 명 정도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대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일본 가서 집회 구경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일본 집회는 집회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단체 관광처럼 적어요, 사람이. 10,000명대 단위의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21세기에 일본에서 한다는 거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잠해질 수도 있어요. 관심 있는 시민들이 나와서 모인 다음에 메이저 언론들이 그걸 뭐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지 않는다거나 논조로서 호응해주지 않으면 또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노년층이 무기 수출에 반대한다고 잡고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그러면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소셜에서 봤고 60, 70대 노인들은 평화헌법 수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내보여줬어요. 자민당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베류의 정치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평화헌법 수호가 그렇게 강력한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민당한테는 너무 나쁜 소식이니까. 평화헌법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헌법 바꾸자는 여론이 높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베가 평생을 그렇게 노력을 했고. 예. 근데 이걸 원해요, 사람들은. 전후에 자신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평화롭게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영원히 버리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의 구도가 이 헌법을 둘러싼 구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헌법을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평화헌법이라는 요 틀 자체는 일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거라기보다는 미국에 의해서 강요된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국으로부터 강요된 이 평화헌법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사실 이제 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에 좀 한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안보 투쟁이라고 하는 60년대 이제 그 기시노부스케 네. 정권에서 일어난 그 일인데 그때 이제 요 헌법 자체보다는 이 새로운 안보 조약을 맺는 것으로 이제 이 미일 관계를 약간 바꾼 요걸로 만족을 한 거죠, 일단은. 근데 그 이후에도 헌법을 바꾸자는 이런 담론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는데 근데 일단은 기시노부스케 대 이제 그 안보 투쟁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일단은 미일 안보 조약을 맺는 걸로 요렇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사실상 타협적인 국면을 만들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그 이전 수준보다는 조금 더 이 군사 안보적인 역량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자민당 체제가 이제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군사적인 역량을 한번 계속해서 펼쳐보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요 정도 했으니까 자 이제 요건 이제 잊어버리고 다 사람들한테 또 안보 투쟁하라고 하지 말고 요거 잊어버리고 자 이제 다른 얘기 합시다. 우리를 따지면은 자 이제부터는 그 외교 안보 얘기 이런 거 뭐 그만하고 민생 얘기합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민당이.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제로 이제 초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의 평화헌법에 대한 주제는 이 평화헌법을 고치자라는 얘기의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평화헌법을 고치자라는 게 예를 들면 아베식 정치인 거고 이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경제 우선, 그러니까 민생 우선의 정치가 따로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이 마치 이제 그 대립항인 것처럼 놓여져 있는 겁니다. 개헌이냐 경제냐.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생각할 단순하고 이상한. 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개헌을 하자는 얘기하고 그 개헌을 하자는 얘기를 막 하면은 그럼 지금은 좀 그 경제를 생각하고 좀 민생을 돌봐야 되는 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개헌할 때가 아니고 민생을 이런 걸 돌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먹히는 기분 같은 게 옛날부터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조차 비논리적이네요. 물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이 역사성이 있어요. 그게 기시노부스케 이후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으로 우왕좌왕하다가 이케다 하야토라는 이 총리가 이끄는 정권이 들면서 실제로 이제 그 경제에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소득 배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경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고도 성장기가 막 찾아와요. 20세기 잘 살아요. 그렇죠. 그 고도 성장기는 물론 이케다 하야토의 정책 때문만이냐?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시기가 고도 성장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때 막 성장을 합니다. 그 고도 성장기에는 아무도 헌법을 바꾸자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 때가 언제냐? 이제는 그런 고도 성장기에 어떤 한계가 찾아오고 뭔가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는 시기에 그 시기에 이제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물리는 거죠. 이런 위기와 개헌 논의가 맞물리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개헌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론이 이제 개헌 논의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개헌 논의를 자꾸만 하자고 하는 그러한 그거는 포기하지 않는 요 일본 우익 정치의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해내려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이긴 인기를 가지고 이 정권이 이 우익적 정권이 어마어마한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경제적인 발전의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개헌을 해야 돼요. 마침 취임 초기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새 총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다카이치고 다카이치 사나의 경우에는 나의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헌을 한번 지금 추진해 보자. 라고 하는 요런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고, 지난번에 그래서 선거를 크게 이긴 거잖아요. 선거 크게 이긴 김에 나의 이제 어떤 그런 개헌의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해보자 이런 건 거고,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아베 신조도 못했잖아요. 아베 신조 뭐였냐면 아베 신조는 경제에서 어마어마하게 어쨌든 간에 내가 큰 업적을 세웠다. 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개헌을 해보자 이거였거든요. 양적 완화는 실제로 성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아베 신조 때의 젊은이였던 요 세대, 지금도 젊은이인 아베 신조 2기 정권 때 이제 젊은이였던 요 한 10년, 아베 신조가 이제 2012년이니까 네. 요 2기 정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어쨌든 간에 그때 20대였던 사람들 지금 30대 뭐 중후반일 거 아닙니까? 아베 시절을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베노믹스 좋았다고 기억하거든요. 네. 아베노믹스가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 압박해가지고 임금 많이 올려줘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이 기업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베가 경제를 잘했어. 이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임을 하도 후려치는 나라라 가지고 그렇죠. 조금 올려줘도 고마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저 일본 대졸자 초임 들으면 기겁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후진국이 있나 이러면서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꽤 올려준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임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정 들으면 현타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죠. 옛날 같으면 생각 못할 얘기인데 그것도 그걸 가지고 꺼내려고 했던 아베도 실패했는데. 그렇죠. 아베는 실제로 본인의 개헌안, 본인 이름 달린 개헌안을 꺼내서 흔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미가요를 명실상부한 국가로 만들고 군사를 도입하는 건 아주 기본이고. 그리고 그것도 공명당 때문에 자제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약간 그 본인이 원래 하고 싶은 그 연정하던 공명당. 네.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개헌과 뭐 그 가야 할 나라는 본인이 쓴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팬픽 있습니다. 아베 신조가 쓴 팬픽. 일본이 주인공인 팬픽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름다운 나라론가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요. 나라가 연애해요? 그 연애는 안 하지만 네. 천황을 중심으로 네. 아주 그 똘똘 뭉치는 나라의 그 상을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나라론가라는 책이 있어요. 황국의 상을 그려놓은. 네. 네. 아베 신조고 생각에는 개헌을 해갖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공명당 때문에 그렇게는 못 만들고 네. 당시 자민당 개헌안이 그래도 적절히 절충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쨌든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도 못한 거를 다카시 사나이가 이 정도 그릇을 가지고 요 정도 인기 좀 얻었다고 임기 요 초반에 요 정도 인기를 얻었다고 지금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대통령이 들어와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 앞에 텀에 가장 중요한 몇 방들을 날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게 부동산 개혁이고 노란봉투법이에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개헌이었어요.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되기 전에 군대라도 보내볼 테야 라고 했다가 지금 두들겨 맞는 중인 거고.
근데 이제 또 요 개헌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반대하는 이런 시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막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민당 정권을 엎어버릴 만큼의 에너지까지 가느냐? 그건 아직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광경을 또 요 비슷한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요런 광경 보신 분들은 놀라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아베 신조 때 본 광경입니다. 2010년인가 2010년이래. 2010몇 년인가 아무튼 그때 아베 신조가 뭘 하냐면 전쟁하는 국가, 전쟁 가능한 국가, 보통 국가. 그렇죠.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화 하고 싶어 가지고 근데 개헌은 못 하지만 사실상의 해석 개헌. 예. 헌법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 평화주의 그다음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러니까 한동훈적 법 해석 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해석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남이 곤란할 때는 가서 도와줄 수 있잖아. 그걸 위한 자위대 파견은 가능하지 않아? 그런 해석은 되지. 이렇게 우기고 그러니까 전시는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 등에서 와 등이 있네. 네, 전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우기고 그 우기는 걸 하려면은 실무적으로 준비가 돼야 하잖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속보로 자위대 전차 훈련 중에 포탄이 폭발해서 3명이 사망했대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 그 요 관련한 실무 기구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은 국정원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물론 원래 있습니다. 내각조사정보실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로부터 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뭐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관련된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헌법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박살나서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근데 만들었어요. 그거를 통합해서 안보법제라고 합니다. 네. 그 안보법제를 아베 신조가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응원봉은 손에 없었지만 지금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처럼 이 안보법제 반대 시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아베 꺼져라 이런 거 딱 손으로 써가지고 다 나와갖고 시위를 하고 그때 학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조직도 만들었어요. 조직 이름이 멋있었습니다. 쉴즈. 네. 네. 쉴즈의 이름이 이 어벤져스인가 이게 쉴즈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막 한국 언론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민당 우위의 요 정권은 바뀌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좀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본의 정치 구조가 이게 아주 그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것까지는 한계는 또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되는 거죠. 싸움에 그나마 쓸모 있는 신호가 호헌, 개헌 반대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건으로 들고 일어나는데 시민들은 다만 이상한 건 다카이치 사나이는 취임 직후급의 초기다. 취임 초기다. 이런 혼쭐이 나기에는.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실제로 국정동력 상실이라고 말하는 실체 없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를 기다리는 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민당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결국 다카이치 사나이 간판 달고 나중에 이제 이 선거 치를 때 다카이치 사나이 간판으로 이 선거에 우리가 도움이 되나? 요 셈법을 해봤을 때 더 이상 도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끌어내릴 것이고 아니야 아직 도움이 돼. 이러면 다카이치 사나이로 쭉 갈 것이고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한국의 입장에서 더 나은 매우 똑똑한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있으면 펀쿨색자니까요. 그 개별 인사 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인사가 지금 뭐 총리로 거론될 만큼의 그러한 정치적 어떤 뭐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인사일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물론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연관 검색어가 점점 더 뒤통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뒤통수가 뜨거워요 보도 이후에 백인 뒤통수 사진이 메인으로 걸렸죠. 그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시도당 공천안을 보류했다. 지금 보류하면 꽤 바빠지거든요. 그 중앙당사 앞에 낯 들고 오는 분이 늘어날 거거든요. 공천을 왜 안 해준 거죠? 내가 할 거야. 그죠. 뭐 내가 할 거니까 자 기다려봐. 뭐 이런 거죠. 뭐. 아 시장 군수 구청장도? 나 내가 할 거야. 저 기다려봐. 내 도장 바꾸해. 저 아무렇게나 하지 마. 저 기다려봐.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저 미국 갈 동안 저 바빴으니까는 그건 대놓고 내가 공천권을 휘두르겠다 하나. 그것도 비민주적이지만. 그리고 난 놀러 갔다 왔다 인정하는 것도 하나.
아니 원래 저 2박 4일인가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날을 땡겼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날을 땡겼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2박 4일이 뭐 갑자기 일주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또 돌아오는 날을 또 늦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원래는 금방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도 넘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로맨틱한 여행이죠. 하루만 더 있고 싶다고 해서 하루 더 있을 수 있는. 오늘 저 중앙일보에서 우리 방송 시작하기 직전쯤에 중앙일보가 제일 잘하는 소설체 기사가 나왔는데 같이 갔던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의원이 다시 저 며칠 있다 가자고 하니까 대표가 거세게 반대했다라고 써놨거든요. 이 말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중앙일보에 제보해 준 것 같고 제가 믿고 싶은 바대로 하면 이 세 사람은 진짜로 말렸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공천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원래 계획은 빨리 이제 짧게 갔다 왔으면은 공천 실무는 어쨌든 본인 생각대로 뭐가 돌아가는 요런 계획대로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본인 계획이 뭔가 있는데 공천 실무와 관련된 본인 계획이 뭔가 있는데 예상치 않게 어쨌든 간에 더 길게 갔다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전화라도 하든가 도당에다가 그 길게 갔다 온 것만큼의 자기 계획이 지금 늘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네. 갔다 오자마자 야 중단 이걸 시켜야죠. 중단시키고 자기 늘어진 계획에 시간표에 맞춰야지.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제 오늘 동안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좀 찾아서 들어봤는데 오세훈 시장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을 조금 때리고 장동혁 대표 자기 당 대표를 길게 때려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보고 저게 선거 마케팅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때려야 후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대로의 정체는 뭐냐? 일단 예를 들면 부산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 예를 들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 마음대로 뭘까? 경선을 뚫었습니다. 네.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는 뭘까? 사실 박형준 시장이 지금 이제 한동훈 씨를 바라보는 마음은 좀 흐뭇할 거예요. 왜냐면 전재수 후보를 저렇게 막 나서서 저렇게 찰지게 욕해 주잖아요.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러면 언론이 많이 받아 써주고요. 네. 우리 YTN 라디오 아침에 진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데요? 네? 소장님이라고 있어. 네. 소장님이 전재수 후보한테 3번 물어봤습니다. 시사평론가. 네. 네, 까르띠에 시계 받았냐고 3번 물어봤는데 이제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거 대거리하기 싫으니까 전재수 후보가 그냥 지나갔죠. 딴 얘기했죠. 부산을 이렇게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한동훈 씨가 왜 받았으면 받았다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말을 하지 왜 말을 못해? 이래갖고 이 페이스북에 딱 썼습니다. 네. 그 평론가 분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본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뭐 본인이 방송에서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네. 뭐 문자를 뭐 왜 주고받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2인 삼각 패스인가 이게 아무튼간에 그렇죠. 축구로 보면은 찔러주잖아요. 이렇게 패스 그러니까 어시스트. 네. 패스한 다음에 나는 막 달려가고 다시 나한테 패스 주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건가? 아무튼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투표율도 좀 올라가겠죠. 부산에 이 보수 유권자들이 없는 거보다는 한동훈 씨가 없는 거보다는 투표율이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박형준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좋은 분위기. 마지막에 근데 국민의힘에 뭐 박민식 씨나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한동훈 나쁜 놈 이러고 다니고 박형준은 그 박민식과 함께 약간 부산 북갑의 경우에는 부산시장이랑 약간 그 러닝메이트처럼 될 건데 맞아요. 박민식과 함께 한동훈 나쁜 놈 이러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나중에 결단 좀 해줘야 되잖아요. 박형준 씨가. 그러니까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만났을 때 네. 누구와 싸울 것인가. 네. 그 구도에 개입하고 이럴 때 장동혁 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여기서 있고 없고라기보다는 힘이 센 것과 안 센 것. 이미 박형준이 장동혁을 제낀 것과 안 제낀 것은 차이가 있죠. 물리학이군요. 그리고 당대표를 최대한 지근 밟아놔야. 그리고 혹시 모르죠. 거기서 단일화 놀이나 이런 게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모르는 일이고. 네. 그리고 부산시장을 또 개혁신당이 후보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또 장동혁이 센 것과 약한 것의 차이에 따라서
단일화가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표 한 숟가락이 아쉬운데 지금 네. 개혁신당이 나온다니까. 네, 근데 비슷한 일이 서울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네, 개혁신당 서울 후보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장동혁 씨가 막 위세를 부리면서 나 장동혁이야 막 이러고 다니는 것과 네. 장동혁 씨가 이제 하여튼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장동혁 씨가 삐져갖고 구석에서 이렇게 있는 거 하고 이게 달라요. 이게 개혁신당이 또 그러니까 후보 내는데 안 오길 바라면 지금부터 크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서 우리 장동혁 없어. 우리는 선대위를 따로 꾸렸어. 우리는 장동혁으로부터 자유로워. 우리는 장동혁 프리. 그러면 거의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들은 그 지난 올림픽까지의 러시아 선수단처럼 되는 거예요. 네. 국적은 없지만 네. 출마는 했어요. 네. 우린 자유로운 존재야. 윤 어게인으로부터 자유로워. 그게 이제 흰 자켓의 의미고. 네,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윤석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일화도 얘기하고 뭐 후보 연합도 얘기하고 뭐 얼마든지 얘기합시다. 이러한 이제 넓은 우리는 러시아 선수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 자격으로 출전한 것이 아니다. 네, 뭐 그런 거 하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뭐 네. 그게 생각대로 될지는 그게 그분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생각대로 될지는 나의 초록색 넥타이를 봐 이러지만 이제 그게 생각대로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일이고. 누가 초록색 넥타이였어요? 오세훈 씨가 진짜? 초록색 네. 넥타이였어? 네, 초록색 넥타이. 내가 정록생매인 거야 그럼? 네? 왜요? 난 못 봤거든요. 초록색 넥타이를 했다고? 네, 이제 뭐 보통은 빨간색을 메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초록색이 좋더라. 이게 넥타이 맨날 하다 보니까 의미를 압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일까를 다른 아이템은 몰라도 반드시 생각하게 돼요. 오늘 뭔 의미인데요, 그러면? 나는 역시 금이다 이거예요? 아니, 난 의미 없지. 난 금이 좋다. 힙합은 역시 금이다. 힙합 이즈 골드. 아니에요. 힙합은 금은 트럼프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전 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파란 금이잖아요. 깝치다 뒤지는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FAFO라고 하죠. 장동혁 대표도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네. 끝으로 이 얘기를 짧게. 어제 이제 진주의 집회 사건을 확인하셨을 텐데, 화물연대 조합원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화물연대 집회가 뭐 완전히 평화롭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망자가 나오는 일이 최근에는 없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없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다가 승질 나가지고 브리핑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조선일보의 내용은 뭐였죠? 거봐라, 노란 봉투 법하게 뒀더니 이런 꼴이 났다 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이 기사 읽으셨죠? 어떠셨습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언론은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이 대체 차량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체 차량을 투입을 했고, 네. 이게 뭐가 어쨌든 간에 대체 차량이 그냥 간 거잖아요. 네. 앞에 노동자들이 있는데 대체 차량이 그냥 간 거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를 지도할 수 있는 건 그런 상황에서의 권한은 경찰한테 있기 때문에 경찰이 최소 가라고 시켰고 최대 빨리 지나가라고 닥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의 본질은 뭐냐? 대체 차량은 왜 갔는가? 그쵸? 언론은 이 질문을 해야죠. 대체 차량은 앞에 사람이 있는데 왜 갔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도록 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인가? 아니면 대체 차량을 투입한 사측인가? 투입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 대체 차량에게 가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갈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한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도 빼줘야 돼요. 하나 뺄 질문, 더 해야 될 질문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찰이 그 기사님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해도 똑똑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그 정도 크기의 큰 차량, 트럭 차량이면 바로 내 앞에 누가 와 있어도 그 오브젝트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두 가지 레이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이런 이제 그 화물 차량이라든가 주로 이제 어쨌든 차량과 관련된 요런 그 노동자들, 차량과 어쨌든지 간에 관계가 있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고 대치 상황이 되거나 그럴 때 보통 사측에서 대체 차량을 투입을 합니다. 근데 그 대체 차량을 투입을 하는 이 사측의 의도가 뭡니까? 이 노동자들의
파업, 집회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파업을 하든지 뭐 하라든지 이거를 당신들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일하려고 이 차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이게 제가 그 덤프트럭 아저씨들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잖아요. 2005년에도 아주 이것과 유사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덤프는 아니고 레미콘 믹서 트럭이었는데 레미콘 믹서 트럭도 그 레미콘 공장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표현하면 사실 안 되죠. 노동자들은 정당한 집회를 하고 나서 이게 어쨌든 대체 인력이 투입된 것을 그 후에 알아서 그것에 항의하러 갔는데 대체 차량이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는 거를 이게 분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 파업을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가 파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의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대체 차량을 투입을 했구나. 분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러면서 빨리 지금 일하지 않고 뭐해 이러니까 착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발표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때는 아직 노동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강성한 게 있어서 2000년대에는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성한 게 있어서 그분 이제 열사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김태환 열사입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이후도 이런 식의 사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불행한 얘기지만 요거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던져야 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레이어고 두 번째 레이어가 뭐냐면 이게 노란봉투법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노란봉투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노란봉투법하고 노란봉투법이 없었어도 이 화물 노동자들은 이 조금 CU의 이 저 모회사인 뭡니까 BGF 리테일입니까? BGF 리테일하고 그 자회사인 머시기 로지스지 않습니까? BGF 로지스. 네, 여기한테 교섭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게 교섭 요청을 계속 해가지고 이 노란봉투법 없을 때도 뭐 3자협인가 왜냐면 요 밑에 배송 그, 하청업체 또 있죠. 네, 요 업체하고 3자 뭐 여기 저 협의체인가 뭐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던 과정들이 있고 이래서 노란봉투법 없었어도 계속 요구하던 과정이었을 겁니다. 집회는 똑같았을 거예요. 네, 노란봉투법이 있었으니까는 더 뭐 요구를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계속 있는 갈등이에요. 없는 갈등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노란봉투법 탓이다? 이거는 노란봉투법을 욕하고 싶어가지고 이 화물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이런 사연을 지금 이용하는 거고 근데 최근에 보수 언론들이 이게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SK 에코플랜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갖다가 두들겨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현장에 이제 그 하청업체들한테 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똑바로 하시오. 앱을 만들어 갖고 앱을 배포하고 앱에다가 안전관리 똑바로 하는 체크를 하시오. 앱을 배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용자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노란봉투법에 적용 대상이 돼가지고 힘들다.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고 앱을 배포했는데 그게 사용자성이 인정돼갖고 노란봉투법에 걸렸다. 걸리면 안 돼? 아니 그래가지고 죽겠다라고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아니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왜 지키려고 들었는데 노란봉투법에 걸릴까봐 하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이 접근법이 걸리면 큰일 나는 법이 아니고 차라리 사전에 노동자들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어떤 비극적인 사태를 노동자들하고 협의를 잘해갖고 사전에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동아일보는 뭘 보도했냐면 그 현장에 건설 현장에 그 타워 크레인이 원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악습이거든요.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이 이제 그 자재를 날라줘야지 이제 건설 현장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재를 안 날라. 그 나쁜 거죠. 이거는 자재를 안 날려고 그냥 돈 줘야지 날릅니다. 밑에서 이 노동자들이 돈 모아줘야 날리는 개념이 있어요. 그 현장 용어는 뽀찌라고 그럽니다. 그게 악습이라고 건설노조에서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그게 다시 기승을 부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노란봉투법 때문이다라고 썼는데 노란봉투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접어야 되니까 일단 이제 거기에 폭력성에 대해서는 뭐 세종호텔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 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회에
아니면은 각 지역의 경찰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들고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집회 조정은 안 되니까 그건 그건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고 있으면 김연아 평론가가 제가 동의하는 게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는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CU 회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대기업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기업 승계하려고 뭐뭐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뒤져보면 무조건 그런 기사들 나옵니다. 기업 승계 고려 중이래요. BGF 로지스라는 로지스틱스 회사는 100% BGF 리테일의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100% CU의 물량을 다루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을 지역의 자회사 혹은 하청업체들도 100% CU의 물량을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CU 물량은 미어 터지거든요. 사용자 관계성에 있어서 불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노란봉투법이 있든 없든. 아 그렇죠. 그렇게까지 뒤로 물러나가지고 기사를 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뭐 폭력성 문제는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20세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의지가 꺾이지 않는구나. 이게 좀 시겁했어요. 노란봉투법의 이해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 얘기를 노란봉투법을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 보수 언론의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을 보수 언론들이 다 욕하고 싶어해요. 무조건 모든 걸 노란봉투법 탓이라고 욕하고 싶어해. XSF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의 내용도 없는데 그것은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그 언론은 자회사 없는데. 네, 뭐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왜 저런 넥타이를 했을까? 그것은 노란봉투법 때문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도 잘못됐는데 심지어 이권에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은 언론이 아니다. 이것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유한한 언론.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김민하 평론가입니다. 네, 이건 용서할 수 없죠.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